반갑습니다. 일반 및 고급 물리학 3단원 광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파동광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반사와 굴절 그리고 간섭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질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빛의 반사와 굴절을 파동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매질의 굴절률은 각각 Ni, Nt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빛을 Ni 매질에서 경계로 입사시키면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여기서 입사광, 반사광, 굴절광은 모두 전기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맥스웰 방정식에 의한 경계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데요. 이건 경계면 방향의 전기장이 항상 연속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죠. 이때 사용한 n햇은 경계면의 법선 벡터입니다. 매질의 경계면에서 경계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수항이 같아야 합니다. 이 위상인자는 시간 t에 상관없이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입사, 반사, 굴절에서의 진동수가 모두 같아야 하고 또 원점에 상관없이 즉 벡터 r에 상관없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입사, 반사, 굴절에서의 k.r이 같아야 합니다. 나머지 위상인자도 모두 같아야 하고요. 이걸 3차원으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경계면의 수직이고 입사광을 포함하는 입사면도 같이 그리겠습니다. 또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입사면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타우로 잡겠습니다. 이제 임의의 원점을 경계면 위로 잡아도 경계 조건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k 벡터가 입사면 위에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또 경계면 위에 아무 원점에서 보더라도 경계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때 위치 벡터 r은 벡터 항등식에 의해서 법선 벡터와 삼중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 벡터를 대입하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위치 벡터 r은 경계면 위에서 임의로 잡을 수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항등식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k 크로스 n 벡터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다시 처음 그림으로 돌아와서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을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k 벡터가 한 평면 위에 있어야 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반사와 굴절 현상을 이야기할 때 입사면만 보고 분석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등식들의 크기만 비교하면 k와 사인 세타의 곱이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고 이 비율은 진동수가 모두 같아야 하기 때문에 굴절률의 비율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 등식은 반사의 법칙을 의미하고 오른쪽 등식은 굴절의 법칙을 의미하죠. 이 모든 결과는 빛을 전자기파로 보고 경계면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하나의 원리를 이용해서 얻은 거죠. 물론 지금까지 가정해왔듯이 물질과 빛 사이의 다른 상호작용이 모두 무시되고 전기장에 대한 원자의 반응이 선형적이라고 가정할 때의 결과입니다. 이제 경계면에서 전기장의 위상이 모두 같기 때문에 위상은 제거되고 진폭의 조건에 관한 식으로 압축됩니다. 근데 이 전기장에 관한 모든 과정들은 자기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서 자기장의 진폭 조건에 관한 식도 같은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장에 관한 조건을 전기장에 관한 조건으로 모두 압축하기 위해서 자기장과 전기장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전기장 진폭에 관한 두 식을 연립해서 일반적인 전기장 진폭의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장 진폭에 관한 일반적인 관계식은 레벨 4에서 다룰 거고 여기서는 수직 입사에 대한 진폭만 분석하겠습니다. 이 매질은 n벡터 방향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서 편광 방향을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광학적 비대칭성도 모두 레벨 4로 미루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장 진폭에 관한 식을 간단히 하면 수직한 성분의 스칼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반사광과 굴절광의 진폭을 입사광의 진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좀 더 간단하게 입사광 진폭에 대한 계수인 반사 계수와 투과 계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입사의 경우 두 계수는 굴절률만으로 간단히 나타나죠. 두 계수의 관계는 이 식을 이용해서 차이가 1이라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장 진폭 관계를 일반적인 각도에서 풀면 입사각과 굴절각에 관한 복잡한 함수로 나타납니다. 이걸 프레넬 방정식 혹은 프레넬 계수라 부릅니다. 빛이 비스듬하게 입사하면 두 가지 방향의 편광을 따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TE와 TM이라는 첨자로 두 가지 편광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를 모두 0으로 보내면 모든 계수는 방금 구한 수직 계수로 귀결되겠죠.
반사계수의 굴절의 법칙을 적용해서 굴절률을 소거하면은 입사각과 굴절각에 관한 함수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TM 평광된 빛의 반사율이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입사각과 굴절각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죠. 우리는 이런 입사각을 브루스터 앵글이라 부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입사광 중에서 입사면의 수직인 성분인 TE 성분을 초록색 평광으로 나타내고 입사면의 나란한 TM 성분을 주황색 평광으로 나타내겠습니다. TE 성분은 굴절광과 반사광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TM 성분은 브루스터 앵글에서 반사되지 않죠. 이건 이상적인 경계면의 경우에 굴절각과 반사각이 수직이 되는 상황에서 평광된 빛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프레넬 계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레벨 4에서 다루고 그때는 흡수도 고려할 거기 때문에 실제 반사율이 0이 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각에서 반사율이 최소가 되는 건 또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다시 수직 반사 상황만 보겠습니다. 수직 반사에서는 전기장 진폭비가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굴절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파가 진행할 경우에 반사 계수가 음수가 되는데요. 이건 전기장의 진폭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죠. 다르게 말하면 위상이 파이만큼 변하는 고정단 반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굴절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파가 진행한다면 반사 계수는 양수가 되고 이건 위상이 변하지 않는 자유단 반사가 됩니다. 또 우리는 반사와 투과계수 관계를 통해서 투과계수 비도 결정할 수 있죠. 결과를 보면 자유단 반사의 경우에 투과파의 진폭이 커지는데요. 뭔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인 빛의 세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빛의 세기는 진폭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이전 시간에 계산했었죠. 이때의 계수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굴절률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굴절률은 투자율보다는 유전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굴절률과 진폭 제곱에 비례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반사광과 굴절광의 세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입사광의 세기에 대한 반사광과 굴절광의 세기의 비인 반사율과 투과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굴절률을 넣어서 직접 계산해보면 전체 에너지가 보존됨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는 수직인 상황에서만 계산되었지만 아까 잠깐 보여드린 프레넬 계수의 일반적인 식을 이용해도 항상 성립합니다. 이제 간섭에 대해 수학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파동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여기서 공간과 시간에 관한 미분은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런 알파 번째 파동 여러 개를 선형 결합한 것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선형 결합된 psi가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가 되고 psi 알파는 일반적인 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저 파동, 즉 하나의 진폭과 하나의 파동 벡터를 가지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생긴 파동이죠. 이렇게 하나의 오메가 혹은 하나의 K를 가진 빛을 모노크로매틱 라이트, 단색광이라 부릅니다. 알파 번째 파동이 선형 결합된다는 것은 진폭과 K가 다른 여러 가지 파동이 합해진다는 뜻이죠. 이런 파동들이 모두 합해지면 파장이나 진동수를 쉽게 판별하기가 어려운 다양한 모양의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아예 진행하는 파동으로 보이지도 않는 정상파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파동 방정식의 일반해가 베이시스 파동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수학적 결과가 바로 슈퍼포지션 중첩입니다. 중첩 현상은 파동뿐만 아니라 선형대수를 사용하는 물리학 전반에 걸쳐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파동도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 파동이 섞일 경우에 그 변이를 수학적으로 합하는 것으로 최종 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psi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로 전기장의 중첩으로 다루겠습니다.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이 빛의 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해보면 알파 베이시스의 순수 제곱인 각 빛의 세기에 서로의 전기장이 곱해진 항이 더해져 있죠. 이 항을 간섭항이라 부르고요. 이 간섭항의 값에 따라서 나타나는 광학적 현상을 인터피어런스 간섭이라 부르죠. 이제 서로 다른 두 전기장의 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전기장의 위상차를 델타 알파 베타라 두겠습니다. 공간에 관한 위상도 모두 델타 안으로 흡수시키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진동수를 가진 빛이 위상만 다르다면 빛의 세기는 위상차의 코사인 값만 남게 됩니다. 이건 각 빛의 세기의 기하 평균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섭항의 세기는 두 빛의 위상차, 즉
델타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파이의 홀수 배일 때와 짝수 배일 때죠. 파이의 홀수 배일 때는 간섭항이 최소값을 가지는 Destructive Interference 상쇄 간섭이 되고요. 파이의 짝수 배일 때는 간섭항이 최대값을 가지는 Constructive Interference 보강 간섭이 되겠죠. 보통 물질에서 빛을 발생시킬 때는 대부분 분자들의 무작위적 열운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전자기파의 복사죠. 이 경우는 같은 진동수의 빛을 발생시킨다고 할지라도 들뜬 전자가 전이하는 타이밍이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간섭항이 0이 됩니다. 이러면 최종적인 빛의 세기는 각 빛의 세기의 단순 합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밀도 반전 상태를 만들어서 모든 전자로부터 같은 타이밍에 동시에 빛을 발생시켰다면 모든 빛의 위상차 델타 알파 베타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빛을 coherence light, 결맞은 빛이라 부릅니다. 결맞은 빛의 간섭항은 최대 밝기가 되는데요. 이건 전체 전기장 진폭의 제곱이 각 전기장 진폭의 단순 합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맞은 빛은 원자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밝기의 빛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 레이저가 있죠. 일반적으로 레이저는 전이율이 낮은 에너지 준위를 이용해서 밀도 반전을 만들고 동시에 유도 방출시키기 때문에 모든 빛의 위상이 같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간섭의 예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물리학 2 시간에도 계산했었던 막에 의한 다중 간섭입니다. 레벨 3이기 때문에 간섭 효과의 반사율과 투과율까지 고려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막의 두께를 L로 두고 막 외부의 굴절률을 N1, 막의 굴절률을 N2로 두겠습니다. 빛을 막의 경계를 향해서 입사각 Phi로 비스듬하게 입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막의 내부에서는 반사와 굴절이 계속 일어나면서 외부로 굴절광을 계속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막에 반사되는 빛과 막을 투과하는 빛은 서로 다른 위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간섭,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위상차는 굴절 경로 하나의 위상차 K2L 세컨드 세타를 구해서 그 수만큼 지연시켜 줘야 되겠죠. 여기서 세타는 굴절각이고 K2는 물질 속에서 웨이벡터의 크기입니다. 물리학 2에서는 여기까지만 따져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논의했었고요. 이제 반사율을 추가로 따져야 합니다. 맨 처음 경계면으로 들어오는 전기장을 E0로 두면 바로 반사되는 반사광의 전기장은 1에서 2로 들어가는 반사율 R12를 곱해서 E0 R12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사광의 전기장은 매질 1에서 2로 투과하고 2에서 1로 반사 후 투과하는 개수를 모두 곱하고 이델타만큼의 추가적인 위상 지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곱한 값이 됩니다. 그 다음 반사광은 2번 투과한다는 사실은 동일하고 반사가 막 내부에서 3번 일어났고 위상은 이델타만큼 추가로 지연되기 때문에 반사 개수는 세제곱이 되고 위상은 exponential I 4델타만큼 됩니다. 이제는 반복입니다. 반사 횟수는 또 2번 증가할 거고 위상은 이델타만큼 추가되는 전기장이 무한히 생기겠죠. 이 과정은 투과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전기장은 매질 1에서 2로 투과, 2에서 1로 투과한 개수에다가 델타만큼의 위상 지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반사가 2번 또 추가로 일어날 거고 위상이 이델타만큼 추가될 겁니다. 이게 무한히 반복되겠죠. 또 빛이 합해질 때는 나란히 가는 방향의 수직 성분의 위상이 더해지기 때문에 막 외부에서 각도에 따른 추가 위상차를 생각해줘야 합니다. 한 단계마다 생기는 이 위상차는 물리학 2 시간에도 계산했듯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걸 스몰 델타로 잡았습니다. 그럼 아까의 전기장에서 한 단계마다 위상 스몰 델타를 빼줘야 합니다. 그러면 2델타 마이너스 스몰 델타의 값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물리학 2에서도 이 값을 사용했었죠. 이 위상차를 그 사이로 두고 전기장을 모두 합해보면 반사된 빛의 총 전기장과 투과된 빛의 총 전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한급수는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결과를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반사율과 투과율의 합이 1이 된다는 식과 두 매질 사이에서 빛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반사율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을 합하는 과정을 복소 평면 위에 그려보면 꽤 직관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반사된 전기장의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급수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사 개수와 굴절 개수가 모두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은 그 사이만큼의 편각이 생기고 그 크기는 반사계수와 굴절계수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항은 크기가 반사계수의 제곱만큼 곱해지고 편각이 그 사이만큼 추가로 돌아가게 되고 이 상황은 무한히 반복되죠. 따라서 최종 전기장의 크기를 복소 평면에서 기하학적으로 얻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하학적으로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훨씬 더 간단한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빛의 세기는 복소 전기장의 크기 제곱이기 때문에 노란색 성분의 길이 제곱이 바로 빛의 세기가 되죠. 이 예시에서는 복소 평면 위에서 빛의 세기를 바로 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직접 대수적으로 간단히 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지금은 물질의 흡수 같은 게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반사된 빛의 총세기와 투과된 빛의 총세기 합은 1이 됩니다. 또 여기서 나타나는 라지 F는 coefficient of finesse, 예리함 계수라고 부릅니다. 피네스 계수의 의미는 위상차 크 사이에 따른 투과율을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막의 반사율을 라지 R로 뒀을 때 막이 전혀 반사하지 않는다면 이 피네스 계수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위상차 크 사이에 상관없이 모든 빛이 전부 통과할 겁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막의 반사율이 적당히 존재한다고 해도 2분의 크 사이가 파이의 정수배인 경우 모든 빛이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막의 표면에서 모든 빛을 반사하는 반사율 1이 되는 상황이라면 피네스 계수는 무한대가 돼버리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 사이에 따른 투과율은 완전 투과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점에서 매우 뾰족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피네스 계수의 값이 클수록 빛을 투과시키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지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막이든 반사를 하나도 못한 채 완전 투과시키는 위상 조건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흡수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막의 굴절률이 외부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건 막이 없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반사율과 피네스 계수 모두 0이 되고 모든 빛이 투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지죠. 이번에는 막의 두께를 거의 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상차 그 사이 역시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완전 투과하게 됩니다. 또 수직 입사의 경우도 계산해 볼 수 있죠. 반사계수는 굴절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피네스 계수 역시 굴절률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위상차 크 사이도 막의 두께를 왕복하는 광로로 계산되면서 최종적으로 반사된 빛과 투과된 빛의 세기가 굴절률과 막의 두께 그리고 빛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두께에 의한 위상이 파이의 정수배일 때 완전 투과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이번에는 파브리-페로 간섭계를 소개하겠습니다. 파브리-페로 간섭계는 반사율이 높은 반투명 거울 두 개를 마주 보도록 놓고 빛을 입사시켜서 거울 내부에 무한 반사를 만든 뒤에 투과된 빛의 간섭 무늬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상황은 방금 전에 다중 간섭과 똑같기 때문에 반사율과 투과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파브리-페로 간섭계는 두 거울의 폭 L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L에 따른 투과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색광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K가 섞인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L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디텍터에서 주로 보게 되는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거리차 L에 대해서 색의 분리를 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반사율이 높은 거울을 사용해서 피네스 계수를 높이면 되겠죠. 이제 마이컬슨 간섭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마이컬슨 간섭계는 간섭계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로 두 개의 거울과 빔 스플리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빔 스플리터에 레이저를 쏘면 두 갈래로 쪼개지고 각각 미러에 반사되어 모이는 빛이 간섭하게 됩니다. 이러면 쪼개진 두 레이저가 진행한 경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위상차가 생기겠죠. 스플리터에 들어가기 직전의 전기장을 E0로 두고 갈라진 두 빛은 스플리터로 45도 각도에서 들어온 반사계수와 투과계수 R과 T를 곱해서 전기장을 표현하겠습니다. 스플리터의 자세한 스펙은 여기선 다루긴 힘들기 때문에 모든 효과에 의한 결과를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나눠진 두 빛이 미러에 부딪혀서 스플리터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2KL만큼의 위상변화에 미러에 부딪히면서 파이만큼의 추가적인 위상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이 빛들은 다시 스플리터에 각각 두가 반사되면서 최종적인 전기장은 이렇게 합해지겠죠.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을 통해서 최종 빛의 세기를 두 거울 사이의 거리차 스몰 l에 대해 표기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빛의 밝기가 길이차의 반파장 주기로 바뀌게 되죠.
마이클슨 간섭계는 많은 방식으로 응용되는데요.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간단히 실험할 수 있는 물질의 굴절률 측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물질이 빛의 광로 중에서 길이 d만큼 차지한 상태로 존재한다면 총 광로는 굴절률 1인 곳을 2L2-D만큼 진행하고 굴절률이 N인 곳을 2D만큼 진행한 것이 되죠. 따라서 최종 전기장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러면 길이차 L에 대한 빛의 세기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건 그래프를 n-1D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따라서 간섭계의 무늬가 이동한 양을 이용해서 물질의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라이고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중력파 관측소에서도 중력파에 의한 공간의 수축이 간섭무늬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간섭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중력파를 측정하죠. 그 유명한 에테르 부정 실험에서도 쓰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가 다른 매질을 만나서 반사와 굴절이 일어날 때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동수가 모두 같고 한 평면 위에서 반사와 굴절이 일어나야 하고 그 각도 관계가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또 매질의 경계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에서 수직입사에 대한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도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율에 해당하는 반사율과 투과율도 구했죠. 여기서는 수직 관계만 구했지만 이 계수 관계는 모든 각도에 대해 성립합니다. 또 전기장이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전기장을 복소 형식으로 표현했었고 베이시스가 되는 파동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빛의 세기를 구해보면 간섭항이 생기고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